안녕하십니까. 태백산직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자극적인 나라 짐 로저스의 어떤 예견 6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책에서는 제4장으로서 아시아를 둘러싼 대국들 미국, 러시아, 인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시아의 경제의 미래를 논하는 데 있어서 피할 수 없는 대국이 있다. 바로 동아시아를 둘러싼 미국, 러시아, 인도다. 짐 로저스는 여기에서도 투자의 신답게 날카로운 분석을 내놓았다. 호주인 미국 경제는 조만간 비극을 맞이한다. 인도는 아직 진정한 국가가 아니다. 러시아는 살 때다. 이렇게 예측하는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 장을 다 읽을 때쯤 투자가로서 짐 로저스의 원칙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상승세가 막을 내린 후의 세계, 미중 무역 전쟁이 가져올 악몽. 이제 미국에서는 일부 메가 IT 기업의 주식만 오른다. 해외 정세를 말할 때 미국을 빼놓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미국은 피할 수 없는 나라다. 쇠퇴하고 있다 해도 여전히 세계 제1의 경제 대국이며 달러가 세계의 기축 통화로 통화되고 있으니 말이다. 이 상황은 당분간 변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주가는 2018년 말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금 조달이 용이하고 트럼프 정권의 감세 정책으로 투자에 순풍이 불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주식시장은 아무리 나쁜 뉴스가 흘러나와도 계속 오름세겠지만 지금 일어나는 일은 전부 노이즈 잡음이지만 주식거래에서는 오래된 정보, 허위 정보 등 주식거래를 하는데 정확한 예측을 방해하는 요소를 가리킨다. 에 불과하다. 언젠가는 이 노이즈는 깨끗이 사라질 것이다. 시장은 이미 2019년 이후의 동향을 반영하기 시작했다. 2020년의 어느 시점에서 상승 트렌드는 막을 내리고 미국은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노이즈라고 말하는 이유는 지금의 상승 기조가 매우 불균형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주식시장에서 상승하는 종목은 FAANG,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의 주식뿐이다. 일명 팡이라 하죠. 이런 하이테크 주식이 상승하지 않았더라면 다우 공업주 30종 평균 미국의 다우 존스가 공업주 30 종목을 대상으로 다우식 수정법을 이용하여 산출하고 있는 주가지수, 철도주 20종 평균과 함께 시세의 대세와 중기 추세의 방향을 판단하는 데 쓰인다. S&P 500 지수, 스탠다드 푸어스 500 인덱스, 국제 신용평가 기관인 미국의 S&P가 작성한 주가 지수로 전체 시장의 상승률을 나타내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나스닥 종합주가 지수의 주요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갱신할 수 없었을 것이다. 특히 일부 종목만이 계속 상승하여 주요 주가 지수를 끌어올리는 사태는 정상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리 없다. 미국은 지금 트럼프 정권의 주도로 보호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역사상 보호주의 정책을 표방하여 무역 전쟁에 승리한 나라는 단 한 군데도 없다. 어느 나라에서나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1920년대 미국 관세법이 초래한 비극. 역사적으로 볼 때 무역 전쟁이 비극을 불러온 예는 수도 없이 많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겠다. 1929년 미국의 주식시장 갑작스럽게 경기가 살아나며 호황을 맞이했다. 역사상 최고의 10년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 무렵 미국 의회에서 관세법을 통과시키려고 했다. 하지만 이는 호황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나 다름없었다. 곧바로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2,000여 명이 거의 한 사람도 빠짐없이 관세는 미국 경제에 해악을 끼칠 것이다. 관세법을 철회하라는 신문 광고를 냈다. 하지만 의회는 구구절절 그 필요성을 늘어놓으며 관세법을 통과시켰고 대통령이 서명했다. 그러자 주식시장이 폭락했다.
1930년대가 되자 세계 대공황이 들이닥쳤고 이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반발했다. 그리고 세계 경제는 붕괴되었다. 이 모든 사태가 미국이 1929년에 일으킨 대규모 무역전쟁에서 촉발된 것이다. 그래도 트럼프는 무역전쟁은 올바른 정치라며 반드시 미국이 이길 거라고 생각한다. 무역전쟁을 일으켜봤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무도 그에게 설명해주지 않은 걸까? 아니면 트럼프는 자신이 역사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설마 자신은 역사를 컨트롤할 수 있다고? 걱정 마라. 나는 도널드 트럼프다. 나는 무역전쟁에서 승리한다. 무역전쟁은 미국의 장래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말하려는지도 모른다. 트럼프의 정책을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쇼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다. 어찌됐건 그의 말과 행동은 전부 틀렸다. 무역전쟁이 상품에 가져올 영향. 현재 그의 실정 때문에 트럼프 지지자들이 타격을 받고 있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대두 생산국이며 생산량의 57%가 중국에 수출된다. 미국의 대두 생산자에게 중국은 중요한 고객이다. 하지만 트럼프가 무역 전쟁이다 라고 외치자마자 중국은 미국산 대두의 관세를 25% 인상하는 동시에 대두의 수입처를 멕시코로 바꿨다. 그 결과 미국산 대두의 가격은 2018년 4월에서 8월 사이에 22%나 떨어졌다. 대두를 키우는 것은 농업 종사자다. 트럼프 지지자의 대부분이 농업 종사자다. 이들은 당연히 뭔가가 이상하다고 느낄 것이다. 갑자기 최대의 고객에게 당신네 나라 대륙도는 필요 없습니다. 라고 고절당했으니까 트럼프는 미국 안에서도 적을 만들기 시작했다. 철강도 마찬가지다. 현재 미국산 철강은 가격이 5에서 10% 상승했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철강 업체는 2018년 영업이익이 전년에 비해 3배나 오를 전망이라고 보고했다. 트럼프가 국내 3만 명의 철강업 노동자를 보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철강으로 만든 제품인 자동차와 세탁기를 사는 국민은 미국에 3억 명이 넘는다. 결과적으로 소수의 노동자를 보호하려다가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상품의 가격을 상승시킨 것이다. 진짜 무역전쟁은 언제 발발할까? 무역전쟁이 절대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거기에 있다. 즉 소수의 노동자를 보호하려다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을 고통에 빠뜨리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런 경위를 잘 모른다. 아니 거기에 대해 아예 생각하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물가가 올라도 이것이 트럼프가 소수의 노동자를 보호해서 일어난 결과임을 알아채지 못한다. 그래도 중국에서 제조되는 애플 제품의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 눈치채는 사람도 늘 것이다. 다만 그렇게 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 정치가는 늘 역사의 잘못을 저지른다. 일본의 정치가는 물론이고 미국의 정치가도 그러하다. 만약 그들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간단히 일이 풀린다면 우리는 누구나 부와 명예를 누릴 것이다. 그러니 이들이 하는 말을 아무 생각 없이 덥석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사태가 악화되기 시작하면 트럼프는 이번에는 정말로 무역전쟁을 개시할 것이다. 트럼프는 계속 무역전쟁이 좋은 거라고 말해왔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하던 당초에는 무역전쟁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아는 인물이 있었으나 이들은 이미 정권을 떠났다. 이제 남은 인물은 무역전쟁은 가치가 있으며 그 전쟁에서 미국이 이길 거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무역전쟁이 시작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할 텐데도. 지금은 미국의 주가가 오름세에 있지만 2020년부터 악화되기 시작하면 트럼프는 이것을 일본인, 한국인, 중국인 탓으로 돌릴 것이다. 트럼프는 무엇이든 남의 탓으로 돌린다. 무역전쟁에 돌입하면 세계 증권시장이 베어마켓으로 전환되고 경제 상황도 한층 힘들어질 것이다.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무역전쟁을 벌이려고 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오판이다. 단 무역전쟁에도 좋은 점이 없지는 않다. 바람이 불면 통장수가 돈을 번다. 모진 바람이 누구에게나 모질게 느껴지는 것은 아니다는
속담이 말해주듯이 바람이 불면 누군가는 행운을 얻게 된다. 미중 무역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먼저 수혜를 받는 것은 러시아 농업이다. 현재 전 세계 농업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러시아의 농업만이 번창하고 있다. 미국이 러시아 농업에 제재를 가하면 러시아는 수입에 기댈 수가 없으니 한층 자급자족에 힘쓸 것이다. 그러면 내수가 확대되면서 국내 농업은 한없이 번창할 것이다. 총기 제조업체도 유리하다. 심각한 경제 문제가 일어나면 늘 그랬듯이 외국인 혐오가 이어질 것이다. 정치가는 그 틈을 타서 외국인은 악의 축이다. 이제말로 외국인을 몰아내야 한다라며 국민을 선동한다. 그러면 현혹된 국민은 외국인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총이 더 필요하다며 자기 방어를 위해 더욱 총을 쓰게 될 것이다. 인도 경제는 어떻게 될까? 평생에서 한 번은 방문해야 할 나라지만은 아직은 진정한 국가가 아니다. 나라로서는 매력적이지만은 대국이 되려면 멀었다. 미국의 인도도 간과해서는 안 될 나라다. 인도는 중국과 영토 문제로 오랫동안 대립해 왔으나 최근에는 경제 분야에서 협력 자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이 세계를 이끄는 날이 오리라는 것을 충분히 상상이 가지만 인도는 아직 상상이 되지 않는다. 인도에는 세계 최악의 관료 제도가 만연해 있다. 쓰이는 말도 몇백 가지나 되고 민족 집단의 단위와 종교도 셀 수 없이 많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진정한 국가라고 말할 수 없다. 1947년에 영국이 오늘부로 겨우 나라가 되었다고 말한 것처럼 인도는 여전히 국가로서 성장하는 단계에 있다. 그래도 인도는 한 번은 방문해봐야 할 나라다. 풍부한 자연, 다양한 언어와 종교 등 조그만 거리를 걸어도 눈이 즐거워진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외모가 준수하고 머리도 비상하다. 그래서인지 큰 성공을 거두고 억만장자가 된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만약에 평생 한 나라밖에 가볼 수가 없다면 인도에 가야 한다. 그만큼 인도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특별한 나라다. 러시아 경제를 주시하라. 모두가 꺼리는 곳이야말로 투자하는 재미가 있다. 러시아 투자는 기회다. 그리고 무엇보다 러시아, 많은 사람들이 왜 이 나라를 이렇게 얕잡아 보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나도 4년 전까지는 러시아에 대해 비관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으나 최근에 달라졌다. 시장을 낙관적으로 보고 각 업계에 투자를 많이 하기 시작했다. 러시아 주식 중에는 비료업계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러시아의 농업이 번창하는 이유는 우선적으로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식량을 자유롭게 수입하지 못하다 보니 스스로 재배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농업이 번창했다. 농업이 번창하자 당연히 비료의 수요도 늘었다. 내가 비료계에 투자한 이유다. 이밖에 항공회사 아예 로트의 주식도 보유하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 항공업계 또한 여전히 성숙하지 않은 산업이다. 러시아에는 이런 회사가 많다. 또 러시아의 ETF 상장지수 펀드도 갖고 있다. 러시아의 증권거래소는 아직 문을 연 지 3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새로운 분야인데다 성숙하지 않아서인지 투자하려는 해외 투자가 거의 없다. 그래서인지 러시아 주식시장의 지수는 2008년강의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에 절반에 머무르고 있다. 투자하기에 안성맞춤이다. 지금 국채를 사기에 가장 적합한 나라. 러시아가 채무가 적은 나라인 점도 주목해야 된다. 국채가 적은 이유는 아무도 러시아에 돈을 빌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중국과 흡사하다. 마오쩌둥에게 돈을 빌려주는 나라가 없었듯이 공산당이 지배하는 러시아에 돈을 빌려주는 나라는 없다. 현재 북한도 그러하리라. 김정은에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 북한에는 채무가 없다. 그래서 한반도가 통일되면 북한은 한국보다 우위에 선다. 한국에는 빛이 있지만은 북한에는 없기 때문이다. 나는 러시아 국채도 갖고 있는데 거의가 단기채다. 그 편이 속편해서라는 답이 이유다. 러시아의 경우 장기채를 사야 더 큰 돈을 벌 수 있지만 단기채가 구입이 간단하고 이자가 높아서 이에 못지않은 이익을 낼 수 있다.
게다가 골치 아프게 따지고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게으른 투자가고라 해서 그렇게 따지고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쪽을 고른다. 장기차라면 변동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어서 수익은 늘어날지 모르지만 그만큼 따지고 생각할 거리도 많다. 현재 국채를 구입하는 기에 적합한 나라는 러시아 정도밖에 없다. 세계 각국의 금리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지금 여기서는 하지 않겠다. 어쨌거나 러시아의 금리는 비교적 높은 편이지 않은가. 2018년 11월 시점에서 7.5%. 이미 높지만 아직은 내려가지 않을 것 같다. 지금은 어느 나라나 유사일에 최저금리를 시행하고 있다. 역사상 이렇게까지 금리가 내려간 적은 없었다. 개탄스러운 일이다. 미국의 국채 시장은 과거 35년간 오름세였으나 다가올 35년 동안에도 미국채가 상승할 가능성은 적다. 미국채를 비롯하여 어느 국채든 마찬가지다. 그래서 2019년부터 한동안은 러시아를 제외하고 국채를 구입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 블라디보스톡의 가능성. 지금 푸틴 대통령은 블라디보스토크를 중심으로 러시아 극동을 개발하려고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1997년부터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해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이라는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경제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5년부터 푸틴 대통령이 이 포럼을 블라디보스토크에서도 열기로 했다. 외국에서 투자를 받으려는 목적으로 동방경제포럼이라는 이름을 짓고 전 세계에서 참가자를 모집하는 것이다. 매년 9월에 열리며 2018년에는 나도 참가했다. 물론 푸틴 대통령도 방문했다. 푸틴 대통령은 블라디보스토크에 대학을 지으려고 한다. 그곳에 이미 극동연방대라는 극동 지역에서 가장 큰 종합대학이 있지만 그보다 규모가 큰 옥스퍼드 대학에 상당하는 적어도 국내에서는 최대 규모인 대학을 짓고 싶은 모양이다. 옛날에 내가 오토바이로 러시아를 2번 횡단했을 때는 도로가 거의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곳에 고속도로와 다리가 있다. 푸틴 대통령의 지시로 지은 것이다. 현재 세계는 가슴 설레는 도시가 몇 군데 있는데 블라디보스토크도 그중 하나다. 내가 블라디보스토크에 간 진짜 이유는 그 가슴 설레는 도시를 인으로 직접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시베리아 지방에는 큰 기회가 잠자고 있다. 특히 중국과 맞닿은 국경 북을에는 천연자원이 풍부하다. 옛날에는 중국의 일부였고 100년 전에 철도도 건설되었다. 지금도 중국인이 많이 살고 있으며 중국 기업도 진출해 있다. 언젠가는 중국이 이곳을 점령하리라는 것을 푸틴은 알고 있다. 그래서 지금 시베리아에서 그리 멀지 않은 블라디보스토크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는 극동을 개발하려고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반러시아를 떠드는 미디어의 프로파간다에 속지 마라. 러시아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다. 사람들이 러시아를 싫어하는 이유는 유럽과 미국의 프로파간다 탓이다. 미국이 프로파간다는 때때로 아주 효과적이다. 가령 2014년부터 계속된 우크라이나 내전에서 잘못을 저지른 쪽이 미국이었다. 미국의 군사 개입으로 우크라이나 정부와 우크라이나 동부에 거점을 둔 친러시아파의 항쟁이 거세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은 자신들이 우크라이나를 혼란에 빠뜨렸다는 사실은 쏙 빼놓고 러시아 잘못이라고 비난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이는 마치 한국에서 무슨 일만 생기면 북한을 비난하는 것과 비슷하다. 한국을 둘러싼 국제 문제의 대부분은 주한미군이 원인인데 말이다. 서방 측에서는 2014년부터 러시아에 경제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미국은 2017년부터 2018년에 걸쳐 러시아에 대한 제재 압력을 더욱 강화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시리아 아사드 정권, 시리아는 현재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있다.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각오하라. 시리아에서 너를 향해 미사일을 쏠 것이다 라는 취지의 트윗을 날렸는데 그 후로 고작 몇 시간 만에 러시아 주가가 12%나 폭락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분명히 경제 제재는 단기적으로 상대에게 일정한 타격을 줄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은 결국에는 효과가 없다. 제재를 해봤자 상대는 그걸 잘 피해서 운영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농업은 경제 제재를 받고 오히려 번영했다. 미국에 대한 수출과 수입길이 막히자 국내 수요에 무게를 두게 되었다. 그러자 이 일을 계기로 러시아 경제가 살아나는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미국은 러시아에게 고통을 주려고 했지만은 이 일이 도리어 러시아에게, 특히 러시아의 농업에 번영을 가져다 주었다. 지금 모스크바 항공은 중국인으로 넘쳐난다. 모스크바 중심에 있는 붉은 광장에서도 중국인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5년 전만 해도 거의 볼 수 없는 광경이었다. 이렇게 중국과 러시아는 점점 더 친밀해지고 있다. 트럼프가 러시아를 궁지로 몰수록 중국과 러시아의 거리는 좁혀질 것이다. 러시아의 주가는 원유 가격에도 크게 좌우된다. 러시아의 수입원은 대부분 석유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석유 가격이 떨어지면 러시아는 고통에 빠진다. 한 나라의 주가가 고작 하나나 두세 제품의 주가에 좌우되는 예는 이 밖에도 또 있다. 가령 면화의 주가와 파키스탄의 주가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면은 파키스탄 최대의 수출품이기 때문이다. 면화의 주가가 오르면 파키스탄의 주가도 호조를 보인다. 잠비아도 은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은과 관련된 주식을 사면 잠비아 주식을 사는 것이나 다름없다. 러시아에 관해서 말하자면 석유가 유일한 산물은 아니지만 러시아 주식을 말할 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품목임에는 틀림이 없다. 사우디아라비아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골치 아프게 러시아에 투자하지 말고 간단히 석유에 투자하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나도 그 말에 부정하지 않는다. 내가 러시아 주식을 사는 이유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아서 가격이 낮고 나라빚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맨 처음 러시아에 간 것은 1966년의 일이다. 그리고 아주 비관적인 기분이 되어 돌아왔다. 그로부터 거의 50년 가까이 러시아 및 그와 비슷한 나라에 대해 비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2014년경 나는 생각을 바꾸었다. 달라지려고 하는 그들을 보면서 나도 변해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러시아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지금은 전 세계의 미움을 받고 있지만 나는 미움을 받는 사람이나 상품을 아주 좋아한다. 짐바브웨나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다. 다들 싫어하고 꺼리는 것을 사랑하려고 한다. 감사합니다. 6번째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